네, 안녕하세요. 진짜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오감스입니다. 부동산은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에게 쓰여지기가 좋을 때 가치가 높아지는 자산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쓰여지기 좋은 것, 그 말 안에는 굉장히 많은 뜻이 함축되어 있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인 인문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달 한 번씩 이달의 가장 핫한 부동산 뉴스를 주제로 인문학적으로 해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그 시간이고요. 오감스의 부동산 인문학 뉴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부동산 이슈는 단연 총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총선이 부동산 시장만의 이슈는 아니지만 총선의 선거 결과는 부동산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선거의 결과는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선거 유세 현장에서 나오는 정책의 대부분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밖에 없는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라도 그렇지만 한 개의 당이 많은 의석을 가져가는 다수당이 생긴다는 것은 의회 내에서 중요한 법안이나 예산 등을 그 정당의 입장이나 정책의 기조대로 국회를 통과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총선은 여러모로 국가가 나아갈 방향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날 잠도 오지 않고 해서 개표 방송을 보느라고 아예 날밤을 새버렸는데요. 지금 총선이 끝난 지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번 총선이 현재 시점에 부동산 시장에 어떤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이번 말고 그 전 총선의 결과는 어땠죠? 4년 전 2020년 21대 총선에서도 현 야당은 다수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4년 동안 현 야당 위주의 부동산 시장을 겪어왔죠. 물론 국회의원 선거가 부동산 정책 하나만 보고 결정을 하는 건 아니겠다만 말씀드렸듯 부동산은 국민들의 삶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후보의 부동산 정책과 그 후보가 속한 당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그 후보를 지지하는 데 있어서 어찌 보면은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지난 총선과 같은 양상의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다수의 사람들이 지난 부동산 정책이 마음에 들어서였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그림에 있는 서울 지역구별 당선자들을 보면은 참 오묘하죠. 재미있는 것은 송파구의 송파병과 영등포에서 여의도가 포함된 영등포 을은 마지막까지 각축전을 벌이다가 야당의 승리로 끝났고 동작구에서는 흑석동이 포함된 동작구 을과 마포구에서 용산과 가까운 마포구 갑은 여당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놓고 보았을 때 보수층 지지자들은 어찌 이렇게 한 부분으로 딱 붙어서 결집되어 있는 것일까? 각축전을 벌이던 지역까지 합쳐본다고 해도 보수층은 단단히 결집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외인 것은 도봉구 갑이죠. 원래 이 지역 인근으로는 전통적으로 야당이 표밭인데 그래서 외롭게 가운데 빨간색을 그리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이 결과가 이렇게 보니까 저처럼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부동산을 분석하는 사람으로서는 여러 생각이 들긴 합니다. 유독 부동산 시장과 연관을 짓고 보기 때문에 그래 보이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부동산 전망이 좋거나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곳에서만 여당이 당선이 되거나 각축전을 벌인 양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이는 거죠. 어느 기사를 보면은 정치적 성향과 지역구와의 부동산 전망은 관계가 없다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구태여 숨길 필요도 없고 쉬쉬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전망이 밝은 지역과 여당이 승리한 지역구와 겹치는 곳이 많다는 것은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바로 눈치를 챘을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까지 경쟁을 벌이다가 야당이 승리한 지역구조차도 그 투표 결과 비율과 부동산 전망도가 기가 막히게 들어맞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저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건지 여당을 지지하는 지역이 부동산 투자 유망 지역이라는 내용의 기사들이 돌고 있는데요. 물론 대부분 정치적인 신념이 있어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투표 결과들을 보더라도 지역마다 표밭이 극명하게 갈리는 성향이 있죠. 보통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나에게 적용이 되는 민생 관련 정책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겠죠. 그렇다면 부동산 전망이 좋은 지역일수록 현 여당을 지지할까에 대해서 부동산적으로 고민을 해본다면 당연히 부동산 전망이 좋은 곳일수록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높은 분들이 거주하고 있을 확률이 높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부동산 시장은 규제의 바람이 강하게 불었죠. 그래서 그들은 시장을 규제하고 억제하는 정책의 장기화에 염증이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규제를 한다고 투자를 하지 않느냐? 그것은 또 아니죠. 어쨌든 돈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됐던 투자를 진행합니다. 투자에는 다양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주식, 코인 등이 있고 그 부동산 중에서도 주택, 상가, 오피스텔, 사무실 등이 있고 주식 중에서도 국내 주식, 해외 주식,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있죠. 하지만 다양한 곳에 흘러갈 수 있는 돈을 물리적으로 막는다면 그 돈은 결국 규제가 제일 약한 곳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사업자, 다주택자 규제를 목적으로 징벌적 과세를 함으로써 부동산 투자의 다양한 포트폴리오 중에서 내가 거주할 집 한 채 투자하는 방법만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 투자를 해야 하니까 비싸더라도 향후 전망이 좋은 곳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또 부동산 전망이 좋은 곳으로 몰려들게 되면서 지속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부동산 전망이 좋은 지역은 부동산 투자자들이 몰리는 지역이고, 그들은 규제에 대한 염증을 느꼈고 완화 기조의 여당을 지지했다. 부동산을 분석하는 저의 소견으로는 이런 부동산 선거 공식으로 움직인 게 아닐까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규제의 바람 속에서는 단 한 번의 투자만 가능하기에 부동산 시장은 똘똘한 한 채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한 채를 매수하시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항상 실거주 겸 투자라고 이야기하지 실거주만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1가구 1주택에 거주, 보유 요건까지 충족하면 세제 혜택도 있기 때문에 투자는 해야겠고, 다주택은 하지 못하게 되니까 똘똘한 한 채 매수에 연끌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실거주 위주의 부동산 매수를 한다고 해도 누구나 이왕이면 오를 곳, 내가 거주를 하면서도 오를 곳을 찾는 게 당연할 것입니다. 부동산 매수는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 거주 환경을 어느 정도 바꿔서라도 투자적인 선택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주주택 매수가 투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세 상승장은 투자로 이야기되는 여러 가지 방향성들을 규제와 과세 등으로 물리적으로 막았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다주택보다는 똘똘한 한 채를 사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분위기는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 수요자들한테도 적용이 되었던 거죠. 이러다가 나도 집을 못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잠재 매수 수요들도 이 시기에 시장에 참전하게 됩니다. 사실 가만히 두었으면 그 사람들은 추후에 필요할 때 집을 매수했을 수요였을 텐데 지금 아니면 집 못 사는 거 아니야? 라는 심정으로 미리 집을 사게 된 거죠. 그래서 미래의 수요를 현재로 땡겨왔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목적을 가진 부동산 투자 수요가 많아졌던, 똘똘한 한 채를 매수하게 되었던 시장이 폭풍 규제 속에 지난 대세 상승장이었습니다. 물론 시장이 과하게 돌아가면 어느 정도 규제도 필요한 법입니다. 하지만 법이라는 것은 그물망과 같아서 자유경제시장을 오랜 기간 물리적으로만 막아서는 것이 좋은 효과를 나타낼 것인지는 지난 상승장 때를 생각하면서 고민해볼 문제일 것입니다. 규제가 있었다면 시장 흐름에 따라 완화도 필요하겠죠. 현 정부는 출범 이후에 부동산 규제 완화를 내세우면서 2년간 6차례 이상 부동산 관련 대책을 발표했는데, 특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24번의 민생 토론회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각종 부동산 정책 변화를 이야기했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변경이 가능한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으로 바뀔 수 있는 것들은 바뀌었지만 주요 정책 대부분이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야당의 협조 없이 추진 자체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번 총선 때 여소야대의 국면이 바뀔 것을 기대하면서 완화 정책들을 미리 이야기한 것이겠지만, 과거와 다를 것이 없는 결과를 보았을 때 이러한 완화 기조의 정책들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과거 현 야당에서 규제 기조의 정책들을 진행했었고, 다시 국민의 선택을 받아 다수당이 되었다는 것은 국민들이 현 야당의 규제 정책을 옹호하는 분들이 많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야당에서는 협조를 해줄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일단 현 정권에서 하고자 했지만 실현이 어려워진 정책들을 빠르게 한번 나열해 보자면, 일단 공시가격 현실화 폐기 정책이 있죠. 지난 정부 시절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려서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지난 정권 대표 부동산 정책 중에 하나였는데, 현 정권에서는 과도한 증세를 막기 위해서 폐기를 하겠다고 했지만 법을 개정하기가 쉽지 않아 보여서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워졌죠. 참고로 이 로드맵이 계획대로 실현될 경우에 2035년쯤에는 재산세 부담이 61%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즉 임대차 2법을 여당이 폐지하겠다고 밝혔었는데, 이 역시 폐지는 쉽지 않을 듯 합니다. 현재 야당은 임대차 3법을 유지하면서 임차인 등록제도 실현시켜서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죠. 다주택자 규제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 그대로 진행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주택자 규제의 경우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율이 관건이라서 법 개정이 필수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현 야당에서 부자정책이라고 반대가 컸던 만큼 합의는
많은 난항이 예상된다고 하죠. 재건축 안전진단과 초과이익 분담금 폐지도 실현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감세보다는 증세, 거래 활성화보다는 주거 안정에 방점을 두는 정책들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규제를 풀겠다고 이야기를 한 만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은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텐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맥이 빠지는 부분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은 부동산은 투자처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먹고 자는 공간이자 안식처이고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죠. 이러한 공간이 내 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유이거나 설령 20년 임대가 보장된 국가의 소유라고 할지라도 마음 편히 두 다리를 뻗고 잘 수 있을지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저조차도 부동산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사람으로서 개인적인 사명감이라고까지는 그렇고 바람이 있다면은 누구나 내 집에서 편하게 거주를 하면서 적어도 집 걱정 없이 본인의 삶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세상 정도? 이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내 집이죠. 내 집.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대주택 말고 월세 지원 말고 온전히 내 소유의 내 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남과의 비교 없이 생각이 올곧은 분들은 내 집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남과 비교를 하면서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죠. 그렇다고 너무 많은 것을 바라면서 삼성 오너가를 보면서 비교하면서 불행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보통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보면서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수백억짜리 빌딩 앞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은 그 뒤에 수백억짜리 건물주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 옆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팔면 행복해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남과 비교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도 합니다. 저도 그런 철학적인 이야기를 좋아하고 본연의 행복을 찾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참 쉽지는 않죠.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비교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철학적인 책이 나오기도 하는 것이겠죠. 인간의 본성이라고까지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린이도 친구가 가진 장난감을 부러워하는 것처럼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동경과 부러움이 기반된 비교의 감정은 누구나 느껴봤을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내 친구가 내 집 마련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설령 나는 괜찮을 수 있다고 해도 내 가족, 내 아이가 타인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면은 그건 그거대로 견디기 힘들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오늘의 뉴스를 통해 제가 하려는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대통령 5년 임기 전부를 여소야대 체제로 가게 되는 첫 번째 케이스라고 하죠. 보통은 지금까지는 정부가 반대 성향으로 바뀌면 국회도 그에 맞게 여대 야소로 바뀌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 힘을 받게 되고 나라의 정책 기조도 바뀌어 나갔다는 것이죠. 정부는 야당과 반대의 기조이기 때문에 총선으로 인해 여소야대 상황이 반전되면 완화의 정책을 실현시키고자 총선 전까지 완화의 이야기를 계속했었지만 상황은 반전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총선 전이나 후가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느 법안이 발의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정책의 효과를 볼 텐데 보통은 총선 때 여대 야소로 바뀌어 버리다 보니까 이념이 맞지 않는 정책들은 싹 바뀌는 것이 일반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보통 나란 일을 하는 분들은 핑계거리가 생기는 거죠. 이제 시간이 모자랐다. 조금만 기다리면 잘 되는 거였는데 정책을 바꾼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러한 것들을 확인할 좋은 때이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 꼭 부동산이 아닐지라도 어떤 시장 메커니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나 관계자들이라면 눈을 크게 뜨고 잘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서 4년 뒤 그러니까 총 8년의 시간 동안 같은 기조의 정책들이 유지가 될 텐데 이 시장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결과를 잘 지켜보고 또 그 결과를 잊지 말고 향후 시장 예측의 지표로 삼아야겠죠. 어찌 보면 시장 관계자들에게는 하나의 경험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 닥친 미래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결과도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부동산 시장만큼은 그 몇 년 동안 희노애락이 많았던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니만큼 여러모로 생각이 많아지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부동산 PF 부실, 공사비 상승 등의 공급 부족이 예상이 되는 부동산 시장에서 민간의 규제라는 기조를 더 장기적으로 이어가거나 부동산을 전공을 하고 석박사를 하면서 수십 년 동안 실무 경력이 있는 전문가들과 상반되는 정책이 나온다면은 아무래도 사회 전방위적으로 넓은 시각을 가져야 하는 게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잘 볼 수 있는 정치적인 시각이 있고 그 정책에 깊은 의미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건지 장기화된 여소야대의 상황을 이룬 이번 국회 향후 4년을 우리들은 두 눈을 크게 뜨고 확인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잊지 말고 미래를 계획해 나간다면은 향후에는 더 큰 인사이트와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의 부동산 인문학 뉴스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진짜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오감스였습니다.